회원님이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운동해도 될까요? 트레이너라면 한 번쯤 받아봤을 질문이죠. 이때 네, 가능합니다 라고 확실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조심해야겠죠? 병원에서 운동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라고 망설여지시나요? 오늘 강의에서는 디스크 탈출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운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연구에서는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이 위험할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디스크 탈출증의 원리, 증상, 그리고 운동관리법을 가장 깊이 있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 어떤 강의에서도 디스크에 대해 이렇게 심도 있게 알려주는 강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회원들에게 확신을 주는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우리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는 쿠션 같은 조직이 있는데요. 이 추간판은 크게 두 가지 주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유존이고요. 두 번째는 수액입니다. 이 섬유존은 다층 구조를 가진 콜라겐 기반의 섬유 조직을 이야기하고요. 디스크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무 타이어의 겉 부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이런 섬유존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바깥층은 콜라겐 타입 1이 풍부해서 강도가 높고 외부 압력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리고 내층 안쪽을 보면 콜라겐 타입 2와 프로테오클리칸이 풍부하여서 유연성을 좀 제공해줍니다. 이제 수액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수액은 젤리 같은 성질로 내부 충격을 흡수하고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타이어 안에 있는 젤리 같은 쿠션이죠.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은 이러한 수액이 바깥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로 허리나 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심하면 신경근 병증이나 척수변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것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진짜 문제는 단순한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손상으로 인식해버리면서 회복을 하기 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증가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디스크는 왜 손상이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허리를 계속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좀 반복하게 되면 디스크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섬유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체중이 확 증가하거나 체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급성 외상이죠.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격한 스포츠,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렇게 격한 스포츠를 진행할 때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디스크가 한순간에 손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디스크는 좀 반복적인 압력과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단순한 이런 디스크 손상과 디스크 탈출증은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가벼운 손상만 겪고 넘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좀 압박하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손상인데요. 디스크는 원래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디스크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서 디스크의 탄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수분이 많아서 말랑말랑했던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분이 빠지고 딱딱해지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섬유륜의 콜라겐 타입 1이 감소하면서 구조적인 약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디스크의 바깥쪽은 콜라겐 타입 1이 풍부해야
강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줄어들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하면서 체중 부하가 비정상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점점점 납작해지면서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척추가 불안해지고 허리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 탄력을 잃고 구조적으로 약해지면서 체중 부하를 제대로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디스크가 약해지는 것만으로는 탈출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포 노화와 염증 반응이 함께 진행된다면 단순한 디스크 퇴행이 아니라 디스크 탈출증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포 노화와 염증 반응이 디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에는 P16, P53, P21 같은 노화 관련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되면 세포가 노화되고 디스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디스크가 한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세포 자체가 약해지면 디스크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디스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세포의 기질, ECM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디스크를 탄력 있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디스크가 약해지고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디스크가 약해지게 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TNF, 알파, IL6, IL1, 베타 이러한 물질들이 많아지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약해지고 세포 노화와 염증 반응이 함께 일어나면서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이 되면 단순히 허리 아픈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눌리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경이 눌리며 감각이 둔해지고 근력도 떨어지면서 반사 반응이 저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도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 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L4, L5, S1 신경이 눌렸을 때 각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4 신경이 눌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L4 신경은 대퇴신경의 주요 신경 분절 중 하나입니다. 이 신경은 대퇴사두근을 지배하는데요. 특히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L4 신경이 압박되면 무릎을 펴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힘이 빠진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무릎을 쭉 펴면서 힘을 주는 동작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갑자기 접히는 느낌, 그러니까 무릎의 불안정성이 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걷다가 무릎이 순간적으로 접히면서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슬개건 반사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요. 슬개건 반사는 무릎을 망치로 톡 쳤을 때 튀어오르는 반응이죠. 이러한 반응 또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L5 신경근이 눌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5 신경근은 비골신경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신경은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돌지플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면 L5 신경근이 압박되면 배측 굴곡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의 보행 중에 발끝이 자주 끌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닿으면서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 처짐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평소처럼 좀 걷고 싶은데 발목이 무겁다라고 느낌이 들거나 걸을 때 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쿵쿵 끌리듯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L5 신경근이 약해지면 발목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지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L5 신경근의 압박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1 신경근이 눌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1 신경근은 경골신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은 종아리 근육,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지배합니다. 특히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플랜탈 플렉션, 족저 골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면 X1 신경근이 압박이 된다면 이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플랜탈 플렉션에 대한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까치발을 들었을 때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 S1의 신경근이 압박이 되었나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 걷게 되면 발목에 좀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걸을 때 좀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특히 좀 장시간 걷게 되면 발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아킬레스건 반사도 감소할 수 있는데요. 이 아킬레스건 반사는 발목을 가볍게 두드렸을 때 발이 튀어오르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도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L4 신경근이 압박이 되면 허벅지 앞쪽의 감각 이상이 나타나거나 무릎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L5 신경근이 압박이 되면 엄지발가락 힘이 약하게 되거나 발이 끌리는 느낌, 발이 처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S1 신경근이 압박이 되면 발목의 저축 굴곡이 약화가 되거나 뒤꿈치 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까치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도할 때 회원님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꼭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증상들을 좀 살펴봤고요. 단순히 이제 신경이 눌린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발생하는 건 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염증 반응이 함께 일어난다는 점인데요. 신경이 압박이 될 때 염증이 동반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핵심 기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NF-알파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TNF-알파는 우리 몸에서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고요.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좀 손상으로 인식해서 TNF-알파를 분비하면서 염증 반응을 좀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TNF-알파가 신경을 직접 자극하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즉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 누르지 않아도 TNF-알파가 많아지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살짝만 튀어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아픈 게 아니라 TNF-알파가 신경을 자극하면서 작은 디스크 탈출도 좀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IL-1 베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L-1 베타는 염증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인데요. 이 처음에는 TNF-알파가 염증 반응을 시작을 하지만 IL-1 베타는 여기에 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염증을 좀 더 키우고 신경을 계속 자극하면서 과민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그래서 지나면서 신경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작은 자극에도 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자극에도 IL-1 베타의 영향으로 인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탈출 후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IL-6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IL-6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 몸에 사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IL-6는 급성 염증을 좀 조절하면서 손상된 조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이죠. 이 염증이 오래 지속하게 되면 IL-6가 계속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신경세포가 과민해지고요. 작은 자극에도 좀 큰 통증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염증이 만성화가 되면 오히려 통증이 지속되는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L-6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을 나누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또 만성 통증이 지속되면 미세하교 세포와 신경교 세포가 과활성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세포는 뇌와 척수의 통증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통증 신호를 원래보다 더 강하게 전달하게 되고 심지어 디스크가 좋아졌는데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 통증을 줄이려면 단순히 디스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경과민 반응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TRPV1 수용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TRPV1은 이온 채널의 일종으로서 우리 몸에서 통증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매우 강한 자극이 왔을 때만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에 손을 넣거나 캡사이신 같이 매운 성분이 피부에 닿았을 때 TRPV1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염증이 오래 지속하게 되면 이러한 TRPV1이 과활성화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래는 별거 아닌 자극인데도 극심한 통증으로 인식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만성통증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TRPV1의 과활성화가 자주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정리해보자면 TNF-알파, IL-1 베타, IL-6 같은 염증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예민해지고요. 미세하교 세포와 신경교 세포가 활성화되며 디스크가 좋아졌어도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PV1 수용체가 과하게 활성화되면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운동과 영양이 염증의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TNF-알파와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만성적인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좀 극심하다면 걷기와 수영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 환자나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걷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고요.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순환을 촉진하고요.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중 걷기도 좋은 대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만약에 너무 심하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TNF-알파와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안정하게 이완을 돕는 운동을 병행하면 염증 반응을 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좀 낮추고 신체의 염증 반응을 줄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도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처럼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염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천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좀 추천드립니다. 녹색 채소에서는 활성화산소를 좀 줄여서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나 시금치, 케이, 양배추 같은 음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이 음식들은 염증을 좀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육품에는 좀 염증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흰쌀, 흰 밀가루, 과자, 빵 같은 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좀 급격하게 올려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케이크, 사탕 등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염증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스트레스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상과 호흡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녹색 채소, 강황, 항산화 과일 같은 항염증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당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디스크 퇴출증은 단순한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세포능화, 염증 반응, 그리고 신경감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요. 적절한 운동이나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염증 조절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면 디스크 건강을 지키고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디스크가 더 나빠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아셨겠죠? 운동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회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트레이너들과도 차별화되면서도 나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운동 지도에서 벗어나서 통증 관리와 재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된다면 이것은 곧 수업 단가와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에게 올바른 운동을 지도하고 더 나아가서 디스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공하는 트레이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 전문 트레이너 김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